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 미용업 줄고 식당들 사라진다.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망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라는 기사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용실도 줄고 식당도 사라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시사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마치 동네 친구랑 치킨 먹으며 수다 떨듯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엄청 쉽고 재밌게 풀어줄게요. 중간중간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망하나? 같은 드립도 팍팍 던지면서 말이죠. 자, 준비됐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이 뉴스 제목부터 뜯어볼게요.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예쁘게 꾸미는 것도,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물건 사는 것도 다 줄였다는 거예요. 이 뉴스는 2025년 4월 13일에 나온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네일숍이 335곳이나 문을 닫았대요. 외식업.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은 무려 1775곳이 사라졌고요. 이 숫자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식당 5개가 문을 닫은 셈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내가 매일 가던 동네 떡볶이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옆에 있던 미용실도 장사 안 돼서 접는다 하면서 간판을 내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 문 닫았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이 딱 이런 거예요. 나 평생 그 치킨 먹으면서 행복했는데 이제 어디서 치킨 먹으라는 거야?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치킨이라도 먹자고요. 근데 치킨집마저 없어졌으니 어쩌라는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쓰리고 현상 때문이래요. 이게 뭔지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고금리라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자가 1년에 3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갚아야 할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금리예요. 다음으로 고물가는 물건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킨 한 마리가 예전엔 1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한 접시에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 에이 비싸니까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리죠. 이게 고물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고환율은 외국 돈, 특히 달러 값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치킨 튀기는 기름이나 커피 원두, 밀가루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재료값이 더 비싸져요. 예를 들어 치킨 튀기는 기름 한 통이 예전엔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치킨집 사장님은 치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님들이 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환율의 영향이에요. 이 쓰리고 현상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특히 미용이나 외식 같은 업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대요. 왜냐? 이런 것들은 필수가 아니라 사치로 느껴지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배고프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식당 가서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예쁘게 꾸미는 거 물론 나도 좋아하지만 안 해도 생활에 지장은 없죠. 머리 자르는 것도 그래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머리 예쁘게 다듬고 염색도 했는데 요즘은 에이 그냥 집에서 가위로 대충 잘라야지 하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 하면서 지갑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이런 소비 감소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대요. 2023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으니 좀 쓰자 하면서 소비를 조금씩 늘렸는데 2024년부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들 돈 아껴야겠다 하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서울에서 외식업체가 1775곳이나 문을 닫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건 하루에 평균 5개 식당이 문을 닫은 셈이거든요. 하루에 5개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서울에서 네일숍도 335곳이나 사라졌는데 이건 하루에 1개씩 문을 닫은 꼴이에요. 이 숫자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줄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문제예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식당, 미용실 같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임대료도 좀 깎아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그런 지원도 줄어들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코로나 때는 손님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금 좀 받고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줘서 버텼는데 지금은 지원금도 없고 커피 원두값은 오르고 손님도 안 오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서 매일 가던 분식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떡볶이, 튀김, 순대 같은 거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게 하루의 낙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분식집 문이 닫혀 있고 장사 안 돼서 문 닫습니다 라는 종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옆에 있던 네일숍도 문을 닫고 미용실도 사라졌다면 동네 전체가 썰렁해지겠죠. 이게 지금 서울, 아니 한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소비 감소는 단순히 식당이나 미용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제 전체가 점점 얼어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안 가면 식당은 재료를 안 사게 되고 그러면 재료 납품하는 회사도 돈을 못 벌어요. 그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덜 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 직원들 가족도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보태서 망하나? 하며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말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돈을 안 쓰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한 칸이 쓰러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비슷해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도미노라도 세워놓고 놀자고요. 근데 이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면 우리 동네,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 기사에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얼어붙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돈을 안 쓰면 경제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동네에서 매일 1만 원씩 썼다면 그 돈이 동네 가게들, 그 가게 직원들, 그 직원들 가족까지 돌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되죠. 근데 내가 돈을 안 쓰면 그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이 문 닫아서 동네 전체가 썰렁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사에 따르면 이런 소비 감소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났대요. 20대, 30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돈 아껴야겠다 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엔 친구들이랑 매주 맛집 탐방 가고 네일 아트도 하고 옷도 사고 했던 20대가 지금은 돈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하면서 소비를 줄인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보태서 망하나 하며 포기하는 심정과 비슷해요. 근데 내가 돈을 안 쓰면 그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이 문 닫아서 동네 전체가 썰렁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를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외식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이 1,775곳이나 문을 닫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하루에 평균 5개 식당이 문을 닫은 셈이에요. 하루에 5개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일숍도 335곳이나 사라졌는데 이건 하루에 1개씩 문을 닫은 꼴이에요. 이 숫자만 봐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동네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하루에 손님이 50명 정도 와서 떡볶이, 튀김, 순대 이런 거 팔면서 월세도 내고 재료비도 충당하고 조금씩 남는 돈으로 생활했어요. 근데 요즘은 손님이 하루에 20명도 안 와요. 그러면 떡, 어묵 같은 재료를 사는 돈도 안 나오고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지죠. 게다가 고물가 때문에 재료비도 올랐어요. 예전엔 어묵 1kg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떡볶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 올리면 손님들이 뭐야 너무 비싸 하면서 더 안 오게 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이에요. 이런 상황은 미용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일숍이나 미용실은 사람들이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네일숍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예전엔 하루에 손님이 5명 정도 와서 네일아트 해주고 그 돈으로 월세도 내고 재료비도 충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월세, 재료비,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보태서 망하나 하며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죠. 자영업자들 마음이 딱 이랬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사에서 나온 한 자영업자분의 이야기를 보면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장님은 코로나 때도 힘들게 버텼는데 요즘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 카페는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디저트 카페였대요. 예쁜 케이크랑 커피를 팔아서 20대, 30대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5,000원? 그냥 집에서 캡슐 커피 타 먹자 하면서 안 오게 된 거예요. 이 사장님은 월세 내기도 힘들고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하셨대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문제예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 식당, 미용실 같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임대료도 좀 깎아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그런 지원도 줄어들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코로나 때는 손님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금 좀 받고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줘서 버텼는데 지금은 지원금도 없고 커피 원두값은 오르고 손님도 안 오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고금리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대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자가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이번 달 이자 좀 더 내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해요. 돈 갚기도 힘든데 이자까지 더 내라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밤에 집에 가서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돼서 잠도 못 자요. 다음날 또 일어나서 장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죠. 이건 마치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계속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뭐 잘못한 걸까? 하며 자책하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그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던 떡볶이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이 2명 있었다고 해볼게요. 내가 문을 닫으면 그 친구들도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 그 친구들 가족도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보태서 망하나? 하며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식당 1,775곳이 문을 닫았다는 건 그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평균 3명씩만 잡아도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가족들까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제가 점점 더 얼어붙는 거죠. 이런 상황은 특히 젊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예쁜 디저트 카페를 보고 나도 이런 카페 차리고 싶다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월세랑 대출 이자 내기도 힘들어지니까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사장님들이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오면 내가 메뉴를 잘못 만든 걸까? 내가 장사를 잘못하는 걸까?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계획 짰는데 다들 바빠서 아무도 안 와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속상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영업자들 마음이 정말 이랬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한 칸이 쓰러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비슷해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도미노라도 세워놓고 놀자고요. 근데 이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앞서 시간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야기해봤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런 소비 감소와 자영업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해요. 시사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동네 친구랑 치킨 먹으며 수다 떨듯이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중간중간 어차피 다 망할 텐데 같은 드립도 살짝 던지면서 여러분이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식당, 카페, 네일숍 같은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동네가 점점 썰렁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단순히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자영업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게요.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식당 1775곳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그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평균 3명씩만 잡아도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가족들도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가게들이 손님을 잃고 문을 닫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한 칸이 쓰러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동네에서 좋아하던 떡볶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가게에서 일하던 언니도 일자리를 잃고, 그 언니가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서 옷 사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 옷가게도 손님이 줄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도미노라도 세워놓고 놀자고요. 근데 이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도 물건을 못 팔아서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 치킨 재료를 납품하던 회사도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도 월급을 덜 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직원들 가족도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집이 문 닫아서 치킨 재료 회사도 망하고 결국 동네 전체가 썰렁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경제 전체가 점점 더 얼어붙는 거예요. 이제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클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특히 외식업이나 뷰티 관련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회사나 CJ 푸드빌 같은 외식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이 화장품 안 사고 외식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2025년 4월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약 2,600대인데 이런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2,5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가 문 닫아서 동네 전체가 썰렁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경제가 썰렁해지면 주식 시장도 썰렁해지는 거예요.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라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산업이 잘 나가면 버틸 수 있지만 내수가 이렇게 얼어붙으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 1.4%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25년에는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제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매일 1만 원씩 쓰던 돈을 5천 원으로 줄이면 동네 가게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결국 경제가 작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커피, 원두, 밀가루, 치킨 튀기는 기름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재료값이 더 비싸져요. 예를 들어 커피 원두 1kg이 예전엔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커피 비싸니까 그냥 안 마셔 하면서 더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값이 올라서 그냥 집에서 밥 먹어야지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만약 정부나 기업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돈을 안 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뭘 더 보태서 망하나? 하며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경제가 정말 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재료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지원을 한다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내가 동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이번 달 월세 좀 깎아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비슷해요.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조금씩 돈을 쓰기 시작하면 경제가 다시 따뜻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동네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돈이 동네 가게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동네에서 매일 1만 원씩 쓰던 돈을 5천 원으로 줄이면 동네 가게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결국 경제가 작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우리라도 조금씩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그 여파로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이야기했잖아요.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그냥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자를 낮춰주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내가 동네 치킨집 사장님한테 이번 달 이자 좀 깎아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비슷해요. 코로나 때처럼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걸 다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자영업자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면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재료비 충당하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물가를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으니까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수입 재료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물건값을 낮출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내가 떡볶이 가게에서 재료비 좀 싸게 해주세요 하고 협상하는 것과 비슷한 노력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원두나 치킨 튀기는 기름 같은 수입 재료의 세금을 낮춰주면 카페나 치킨집에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죠.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꼭 비싼 식당에 가지 않더라도 동네 맛집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게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동네 식당 가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돈이 동네 가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이 어차피 다 망할 텐데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우리도 어차피 다 망할 텐데 한번 소비라도 해보자고요. 또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배달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SNS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오늘 떡볶이 5,000원 세일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싸게 먹을 수 있네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죠. 이건 마치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떡볶이 파티할 건데 놀러와 하고 초대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업들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과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기업이 동네 가게들과 함께 이벤트나 할인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내가 동네 가게들 모아서 우리 같이 힘내자 하며 마을 축제를 여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협력이 많아지면 동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어져야 해요. 지금 다들 돈 아껴야 해 하면서 지갑을 꽉 닫고 있지만 조금씩 소비를 늘리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경제가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친구들한테도 여기 커피 맛있더라 같이 가자 하고 추천하면 그 가게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동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하며 힘을 모으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경제가 점점 더 따뜻해질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면 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동네 가게에서 작은 소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에 가서 떡볶이 한 접시 사 먹는 것만으로도 그 가게 사장님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힘내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안 꾸미고 안 먹고 안 사요 라는 주제로 쭉 달려왔어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봤죠.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우리라도 힘을 모아서 희망을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이 동네 가게에서 작은 소비 하나라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따뜻해질 거라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힘을 보태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보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우리 다시 만나요.